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4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고요. 오늘 저희 이렇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들었죠? 네, 원래 기획된 게 있었는데 이런 시국에서 너무 한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엎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방송의 제목도 최순실에게 삥 뜯긴 재벌 피해자인가입니다. 좀 제목이 다소 과격한가요? 아니요, 안 과격합니다. 네. 방금 이제 대국민 그 담화 방송을 들으니 주옥 같은 말씀을 참 많이 쏟아내셨어요.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지네요. 네, 이거 앉아서 방송이라는 상황이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인사부터 하고. 아니야 몰라. 인사도 되기 싫어. 그 큰 책임을 통감하고 딱 이 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설마요? 아직도 이 말에 기대가 남아 있구나. 네. 야. 아니 이게 앞에서 쭉 얘기한 걸 들어보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논리적 인과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원래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서 저러면서 울겠구나 사임하겠다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책임을 통감하고서 사적 관계를 끊겠다는 야 이건 뭐 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조금 저기 뜨악 황당 뭐 그렇네요. 오늘 좀 특이점이 왔어요. 우리가 항상 돌아가면서 4명이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분노가 좀 쌓이셨는지. 분노기 이제 폭발이야. 네네. 그래서 다들 할 말이 많으셔서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5명 다 모였습니다. 방도 큰 방으로 옮겼고요. 인사는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네. 아무도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이 뭐 전격 체포 구금됐죠. 구속영장 나와서 어젠가 구속됐던가요? 그렇죠. 문고리 3인방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 혼자 지금 청와대에 남았는데 그것도 머리와 수족을 모두 잘린 채로 말이죠. 그렇게 보면 뭐 머리도 없고 손발도 다 잘렸으면 사실 죽었다고 봐야죠. 원래 뭐 정권 말기를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레임덕. 그게 절룩거리는 오리라는 뜻인데 요새 데드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돼. 아니 머리가 없는데. 네, 머리가 없는데 죽은 거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오늘 아침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기자 회견이 아니죠. 담화문을 발표를 한다고 그 카메라 앞에 섰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갑자기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지난번에 사과 발표한 이후로 그냥 청와대 어디 뒷방에 숨어서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격주 월요일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11월 1일 국무회의도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죠. 이유도 없이. 보름 정도. 네. 그다음에 뭐 유일호 장관은 대통령한테 뭐 경제 상황 보고 한 지 뭐 한 달도 훨씬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단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보통 회사였으면 징계 받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해고 당하죠. 이게 근태라 그러죠. 근태. 근태 관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해고사유입니다. 해고사유. 아니면은 이렇게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게 혼자서는 머리 수족을 다 잘린 상태에서 혼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잠깐 했습니다. 이제 역시 죽은 권력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들 보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 몇 프로까지 내려왔다고? 5%요.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갤럽 조사로 5%. 그 이번 주에도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73.5%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분명하게 그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5% 그랬는데 20대 지지율은 1%도 안 돼요. 네. 30대도 뭐 3% 정도인데.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김병준 내각, 한광호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는 이름 좀 이상해요. 임종용. 뭐 정권의 임종이 다가왔는데 이게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담화문 발표 때 김병준 내각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김병준 카드도 버리고 가도내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까지 열어놓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가 김병준을 임명했을 거라 생각하기도 힘들고 누군가 뒤에서? 추천을 했겠죠. 뒤에서? 네. 야, 아무튼 아니 그렇게 추천할 사람이 남았어요 아직도 뒤에서. 어쨌건 그것은 아파라트 기구잖아요. 그 기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머리도 없고 수족도 없다 그러지만 머리는 누군가 채우고 있겠죠. 지금 이 국면에도. 그러니까 아무튼 담화를 보면은 조사를 받겠다 그랬죠.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표현 대신에 조사를 받겠다 그랬고. 서면 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겠다는 말이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준 기업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주제가 될 텐데 또 경제 성장, 경제 정책에 문제가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안보 얘기도 했었잖아요. 정부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그런 말도 했죠. 아무튼 이 경제 문제 지금 잘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네들 지금까지 너무 경제 문제 성장 동력을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벌어져서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잘하려고 하던 일이 망쳐져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 최순실한테 있고 자기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그것은 사적 인연을 끊지 못하고 관리 감독 못한 책임이다라고 인간적 어떤 그래서 자기는 한계이다. 정에 이렇게 약했다. 얘기한 거죠. 네. 책임의 한계까지 분명히 지금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이드라인, 사실은 그렇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밝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죠. 맞습니다. 뭐 그쪽이 당하문도 뭐 자기가 쓴 게 아닐 거고 당연히. 그리고 아까 이제 유프로님이 김병준 내각을 혹시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좀 전에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도 영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잘 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지지해 다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김병준 내각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신문에서 계속 검찰이 왜 뇌물죄를 걸지 않았느냐 가지고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준 기업에게 죄송스럽다 이 말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직권남용죄는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하고 일단 최순실 선에서 이제 꼬리를 자르고 자기는 뭐 손을 이제 뺀 거죠.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인정을 한 셈이니까 재벌들은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면 재벌들은 맞아요.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재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좀 팔을 비틀고 뭐 강제성을 좀 띄어서 모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원래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오버했다 미안하다. 그렇죠. 미안하다. 얘기네요. 내가 대신 미안하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겠다. 나는 관련은 없다. 맞아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담화 읽으면서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뭔가 하면 그 10월 말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갑재 씨 아시죠? 우리나라 보수의 이데올로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10월 말에 조갑재닷컴에 이 시국은 이렇게 수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6가지 항의 수습책을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해외에 나간 최순실을 빨리 귀국시켜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된다. 둘째가 나도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어머. 셋째, 청와대 비서실을 일신해야 된다. 어머. 넷째,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에게 일상적 행정을 맡기고 자신은 경제외상 북핵 대처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만 전념하겠다. 아까 안보 얘기도 했죠. 어머, 비선실세가 조갑재 아니야 이제? 여섯째, 하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서 새누리당 탈당 빼고는 다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조갑재가 비선실세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애퍼러터스 얘기했잖아요. 기구. 사실상 인간으로 보면 누가 대장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거대한 기구는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죽 써서 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죽을 직접 우리가 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지네들이 죽을 썼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최순실의 존재를 여권에서 이미 인지를 했겠죠, 당연히. 뭐 다 모른다. 아니 전국에서 그러고 보면 최순실을 알고 지낸 사람은 최순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모른대. 최순실. 다 모른다 그러는데 본 적도 없다고. 근데 재벌들은 알았단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2년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 정유라 공주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새누리당의 이혜리사, 박인숙, 강은희, 김장실, 박윤호, 염동열, 김희정 뭐 7명의 의원들이 막 진짜 험한 말을 좀 쓰자면 개떼처럼 정유라를 훌륭한 선수를 왜 음해하느냐 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중에 이 중에 2명은 이제 여가부의 장관으로 되기도 했었죠. 참 대단하십니다.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왜 옹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K 스포츠 재단 그리고 미르 재단 비리로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갑자기 재벌이 이 최순실이라는 양아치 무녀에게 삥 뜯긴 빵 셔틀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뭐 꾸미고 있죠 지금. 네, 최순실 게이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 정말 어마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시체처럼 죽은 권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발단이 뭐였냐면은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이었잖아요. 네. 이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이 작년 10월하고 12월에 걸쳐서 연이어서 이제 시차를 좀 뒀지만 일단 연이어서 만들어졌는데 10월 언제부턴가 이제 돈을 이제 수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수금한 게 1월 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1월 초니까 한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재벌들한테서 한 8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거액을 모았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청와대가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안종범인데 안종범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청와대가 정경련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조폭처럼 삥 뜯기를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것이죠. 안종범이지 않습니까? 종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 주범이 아니고. 아까부터 이름 가지고 개그 치시는데. 나기 때문에. 이게 아재 개가 아니에요. 자꾸 하면 욕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임종 한 번 했는데.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금을 했나 누가 냈나 그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저기 한번 보니까 다 보셨겠지만 3대 재벌이 특히 많이 냈죠. 제일 많이 낸 데가 삼성이에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생명, 화재, 물산, 기획, S1 다 합쳐서 6개 계열사가 179억. 와, 예, 껌값이죠. 뭐 삼성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 미르재단 68억, K에 43억, 111억 원을 냈고요. SK가 이제 이것저것 해서 111억을 냈습니다. 똑같이 현대랑. 네. 그다음에 LG, GS, LS 다 이제 구회장에서 이제 갈라 나온 그룹들이죠. 범 LG가 74억, 롯데그룹이 45억 이렇게 자기들이 삥 뜯겼다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삥뜯기는 박근혜 정부의 전통적인 전공 과목 같은데 좀 옛날 무슨 일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슈퍼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기업들한테 삥뜯기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의 사실 뭐 전공 분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과거 정권에도 사실 재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뭐 허다했습니다. 이례재단 같은 거. 전두환, 노태우 때 엄청난 금액 얼마인지 정확하게 규모도 안 밝혀졌을걸요. 그 비자금 때문에 사실 그 재벌 총수들이 뇌물죄로 걸려 들어갔었었죠. 맞아요. 나중에 항소심에서는 뭐 집행유예 받고 뭐 무죄 받아서 다 풀려나기도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 권력이 재벌들, 자본 권력들 삥뜯기 하는 거는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그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가져다 쓰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걸핏하면은 정부가 일단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정부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대기업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자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대관 업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기업들이 다 대관 업무를 하는데 맞아요. 예전에 한 대기업의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짤 때 아예 재벌들이 얼마를 낼 거라는 거를 아예 적어놓고 정해놓고 예산을 짠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재단 설립 및 모금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주도해서 총 6개의 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
한테서 받은 돈이 총 2,164억 원에 이른다. 이제 여기에 미르재단하고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이 이렇게 다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 청년희망재단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그 공익재단 만든 거잖아요. 뭐 돈 내고 막 그랬던 거. 그게 880억입니다. 그 하나만. 그다음에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210억.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100억 원, 그다음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원,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한 2,10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이런 거 듣고 있으면 해당자들은 얼마나 열받을까. 중소기업인, 청년, 그렇죠? 와 진짜. 근데 이 재단들은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최순실이 관계가 없었나 보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최순실이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그러니까 그 대기업 팔 비틀어서 아니면 목을 비틀어 가지고 돈 좀 내라 한 것들은 최순실이 직접 관여한 그 미르나 K스포츠 아니어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압도하는 제일 큰 게 그 창조경제센터 재단입니다. 창조경제 또 나오네요 여기서. 창조경제센터? 창조경제센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단만 본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을 삥 뜯은 얘기만 6개라고 만들어냈는데 사실 대기업들한테서 가장 많은 돈을 뽑아낸 거는 재단이 아닌 창조경제센터예요. 그걸 만들 때 정부가 또 삥 뜯었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벙쪄가지고 기업들이 갑자기 창조경제 한다고 처음에 대통령 딱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뭐야 해갖고 막 어리둥절해서 난리쳤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서 일을 아무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창조경제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막 그 청와대가 난리가 나가지고 부산스럽게 만들어난 게 창조경제센터인데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에 한 17곳의 창조경제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재벌들을 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돈을 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던 돈이 총 얼마냐면 7,227억 원입니다. 재벌 기업들이 일단 어떤 그게 투자일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보증을 쓴 것도 있는데 이게 재벌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한 돈인 거예요. 삥 뜯긴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아까 박근혜 담화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했던 이게 이제 창조경제센터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업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재벌들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삥 뜯긴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7,200한 7,300억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하고 민주당 자료에서 6개 재단 합치면은 한 1조 원 가량. 일단 겉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삥 뜯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권력형 재단 6개가 2,164억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라고 하는 굵직한 한 덩어리가 7,227억 해서 합의 1조. 1조를 뜯어냈다. 드러난 게 그 이외에도 뭐 수시로 예를 들어가지고 수시로 뭐 이거 할 때 좀 더 돈 좀 내라 하는 것들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이 몇 억 이런 것들은 그냥 푼돈이라서 아예 계산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벌이 왜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 권력 앞에서 삥을 뜯겼느냐? 그렇죠. 삥을 뜯겨 이렇게 순한 양처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벌들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추적자라는 드라마. 그거 재밌었죠. 네. 네, 정말. 거기 재벌 총수로 나오는 박근영 씨가 박근영이 나왔죠. 네, 대통령 선거 결과 보다가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로마로 치면 대통령은 서민들이 뽑은 호민관이다. 이 나라는데 그 위에 원로원과 집정관이 있고 황제가 있다. 결국 재벌 총수가 황제라는 소리인데. 맞아 그런 얘기. 아니 황제들께서 어떻게 삥을 뜯게? 호민관들한테 삥을 뜯겼을까?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좀. 그렇죠. 네. 모양 빠지게.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참 재벌이 이렇게 피해자다. 아까 우리가 그 뇌물죄 적용 안 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 이제 재벌이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인한 건데 이게 재벌이 피해자다. 재벌이 봉이다. 재벌이 을이다. 그래서 말을 해도 우리가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벌이 을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네들 말로는 정부와 청와대를 등에 업은 비선실세가 갑질을 했고 재벌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갖고 비선실세 힘이 그만큼 대단했다. 난리를 치고 재벌들도 막 돈 다시 그러면 돌려받을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돌려받은 것처럼 하고 네. 마치 재벌들 위에 비선실세 조폭 권력이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대통령들도 재벌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어마무시한 자본 권력을 어쩌지 못한다.
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뒤에 앉아서 네네. 있는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순환양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말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지. 박근혜가 1987년 체제를 뒤집은 거죠. 1987년 체제의 최대의 문제점이라는 게 경제 권력 앞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별로 할 일이 없다. 노무현의 말 한마디로 요약되죠. 시장은 시장이 권력을 잡았다.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시장에게 넘어갔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게 사실은 1987년 민주주의가 이미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좌초했다라는 선언이고 신자유주의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었다? 물론 어떤 방향으로 뒤집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서민을 위해 뒤집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청와대가 갑이 되고 재벌이 을이 됐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것도 네.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네. 딱 이거 나타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어저께 짚어봐야죠. 페이스북 보니까 그 참여정부 때 지금 참여정부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참여정부 일을 했던 그 정태인 씨라고 있죠. 정태인 선생이 이제 김병준이 이제 총리에 이제 오르니까 그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벽에 불러서 갔더니 금융통이자 국제통 추천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태인 씨가 이동걸 씨를 추천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문재인 비서관하고 이정우 교수하고 다 만나갖고 합의를 다 봤다 이거지. 근데 이제 며칠 뒤인가 다음 날인가 갑자기 그게 바뀌었다 이거야. 제세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부터 바뀌었다 이거야. 누가 그렇게 이제 결국 바꿨나 봤더니 김병준, 그다음에 이광재, 그 뒤에는 결국 삼성. 삼성이 결국 뒤치기를 한 거다. 삼성이 이미 이제 개각이라든가 중요한 비서관도 다 이제 갈아치우는 자기에 맞는 사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지금 몇 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라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노무현 때 가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나온 말이 삼성공화국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통령은 노무현인데 삼성이 뭐 사실 나라를 뭐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그게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최순실 공화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이 죽었나 그 사이에 없어졌나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기인 네. 거죠. 보니까 저기 재벌이 마치 이제 권력은 사실적으로 권력의 힘을 갖고 있죠. 재벌들이 이제 마치 굽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굽힌 척하면서 실익을 얻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신문에서 봤지만 정유라한테 말구입비 30억 원도 줬잖아요. 그만 좋겠습니까? 노골적이죠. 미르하고 뭐 K 이런 것도 200억 뭐 뜯겼다고 하고. 근데 그럼 뭘 얻었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작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싸게 팔고 주식 비싸게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합병을 오히려 도와주고 이런 큰 이익을 사실 얻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재룡 씨 그거 하는데도 국민연금이 찬성을 그렇죠. 했었죠. 롯데도 70억 뜯겼다는데 사실 우리 다시 돌려줘요. 롯데그룹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우려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격고, 신동주, 신동빈 한 명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CJ 같은 경우가 좀 돈을 적게 냈는데 13억 좀 적게 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올해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에 사면됐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나올 때만 해도 뭐 사면을 받지 못하면 곧 죽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엄프라고 그랬는데 요새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재현 회장 건강 회복 중 경영 복귀 전망 올해 중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 기간 동안에 재벌들이 열심히 삥 뜯길 때 상황을 보면 정부가 사실은 병도 줄 수 있고 약도 줄 수 있다라는 그 공권력의 특징이 사정의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면 병 주는 거거든요. 재벌한테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공권력을 남용을 하면 또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죄를 져도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병도 주고 약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을 아무한테나 그냥 뒤집어 씌우면 예를 들어서 재벌 기업들이 죄를 아무것도 안 졌는데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우잖아요. 공권력이. 그러면 피해자인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벌들이 워낙 그동안에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놓고 나니까 뭐 비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세에다가 갑질에다가 불법 탈법 행위들을 뭐 그냥 늘 갖고 달고 살잖아요. 재벌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주고 나서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다 용서해주는 약을 주는 이런 행위로 재벌을 길들이고 있는데 이제 단적으로 이 삥 뜯길 때 뭐냐면은 김승현 하나회장, 그다음 이재현 CJ 회장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고 최태원 SK 회장, 그다음에 최재원 SK 그 수석부 자기 동생이죠. 사면 문제 다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면 안 하면은 경영에 복귀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롯데 말씀 금방 하셨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 지금 그 어떤 삼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승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해결이 안 상태 됐죠.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재벌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쉬운 게 굉장히 많죠. 당연히 거기 권력 실세가 거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됐건 안종범이 됐건 아니면은 뭐 그 대통령이 됐건 간에 지금 당분간은 순한 양 행세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네. 재벌 기업들이 캥기는 게 없으면 아무리 삥을 뜯으려고 해도 죄를 안 졌는데 네, 억지로 그렇죠. 그 뜯길 리가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럼 진짜 피해자죠.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재벌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런 강제 모금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재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 1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게 뿜빠이를 하고 낸 걸로 보면 푼돈일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이 수백억 냈지만 작년에 삼성전자만 순이익이 26조예요. 그렇죠. 푼돈 내고 그보다 더 큰 걸 돌려받으면 또 남는 장사거든요. 나간 돈에 그러니까 비해서 들어온 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에서는 뭐 늘상적으로 있는 건데 이번에 이루어졌던 일은 좀 치졸하다는 그렇죠. 거죠. 치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한국 사회에서 그럼 재벌 기업이 누리는 온갖 특혜들을 생각해 보면 재벌들한테 남는 장사하잖아요. 이 특혜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신자유 주구가 약한 국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친자본적 정책, 친기업 정책, 규제 완화, 그다음에 감세 정책 이런 거를 팍팍팍 밀고 나가는 권력이죠. 굉장히 강력한 국가 권력이고요. 신자유주의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철수했다는 말은 변명거리고 사실은 시장 질서를 정돈하고 기업이 잘 되게 열심히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국가죠. 신자유주의에서도.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이 자본 권력이 있는 건데 이 자본 권력이 연성 권력으로 여러 가지 담론을 움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을 경유해가지고 움직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치졸한 거는 꼭 그렇게 굉장히 법치주의로서 바로 우리가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이게 노골적인 결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된 게 총수 지배 체제의 약점이잖아요. 총수를 겨냥한 사정 수사 한 방이면은 재벌이란 걸 완전히 KO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그러니 협박을 하면은 협조해 줘야 되고 이런 의뢰 관계에 있는 거다 그런 건데 앞에서 그 재벌들을 총수를 겨냥해서 삥을 뜯고 나면 그 대가로 받는 게 있겠죠. 받죠. 왜냐하면 다 사면해 주거든. 사면권을 원하는 게 사면이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국가 공권력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취해법권이라고 재벌들한테는 그냥 취해법권이 적용이 된다. 재벌들은 그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특권이라면은 다른 재벌들 또 다른 특권은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재벌들이 취해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는 거에다가 플러스 재벌들이 사실 더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경제적이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런 그 또 다른 특혜들을 또 정부가 열심히 보장을 해주는 건 이건 일상적인 담합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삥을 뜯겼는데 손해 본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예전에 이제 학생 때 돈 뺏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뺏긴 것만큼 딱 손해를 보잖아요. 돈 맞고 오고. 근데 이번에는 뺏겼지만은 손해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 다 받았고 이런 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강제수금에 응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후에 SK가 80억 내라 그랬는데 30억으로 깎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밑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조폭스러운 게 아까 우리가 치졸하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SK가 CJ 헬로비전 그거 인수합병 나가리 됐잖아요. 이거하고 난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얻었다 이거야. 왜? 최태원이 사면 됐잖아요. 사면 받았죠. 최태원이 그때 횡령액만 636억이에요. 이거는 도대체가 좀 감옥에서 오래 썩어야 돼. 근데 그렇죠.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는 장사라는 거죠. 집행유예 받아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킬 수는 없잖아. 해주고. 그러니까 삥 뜯기는 척하면서 실익은 훨씬 많이 얻는 남는 장사. 이런 구조로 사실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다 하는 그 기업이 돌려받은 혜택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재벌 체제 전체가 지난 8년간인가 9년인가 아닌가요? 보수 정권에서 받은 혜택, 조세 정책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사실 실효세율은 엉망으로 떨어져 있고 조세 그 감면 계속 해준 거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야당에서 지금 법인세 명목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을 하던데 그리고 뭐 좀 물러난 사람도 명목 세율은 못 올리더라도 실효세율은 올려서 감면을 없애자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여당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이게 다 지난 두 번의 정권에서 일어난 지난 정권은 아니네요. 아직은. 네,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일어난 거죠. 네, 맞아요. 3년 동안 제가 10대 기업 조세 감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15년 작년이죠. 조세 감면 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9조 6,21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깎아주는 거죠. 그럼 아까 돈 얼마나 푼 돈인지 아시겠죠? 그 조세 감면 혜택의 76%를 대기업이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중에서 10대 기업이 차지하던 비중, 약간 이제 대기업이 76%고 10대 기업의 비중은 2012년 그러니까 정부 출범 전에는 25%였는데 작년에는 39%로 급증했답니다. 그게 숫자로도 딱 나오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저희 법인세 감세한 거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올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법인세 증세 안 한다. 그러니까 원상 복귀 안 시킨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 안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해 준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명박이 선물한 감세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한 거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2013년부터 15년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아까 지금 비율을 이제 그 조세 감면액 중에서 세액 공제라든지 세제 혜택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10대 기업 비중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액수로 따져 보면 3년 동안 그 상위 10대 기업이죠. 상위 10대 기업이 받은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총 얼마냐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1조 내고 10조 받은 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 상위 10대 재벌 그룹이 누린 법인세 감면 혜택이 1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10조 6천억 원. 그다음에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10조 6천억 원. 3년 동안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재벌 10대 기업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는 10조 5천억 원을 거의 동일한 액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까? 10조 원. 그 자체 하나 법인세 혜택 하나만으로도 10조 원이라는 하는 걸 지금 3년 동안 누렸는데 뭐 1조 원을 그냥 이래 주고 저리 떼 주고 한다고 한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10배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10대 기업이 매출액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세 감면액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효세율이 달라요. 네. 감면했기 때문에. 그 10대 기업 실효세율을 보니까요. 전년도보다 0.8% 감소했는데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2.1%래요. 네. 근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6%야. 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대기업이 더 낮아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10대 기업이 법인세를 11.4% 냈다는데 조세 감면은 전체의 38.7%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금보다 조세 감면 비율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 감면 혜택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본 거고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금 혜택을 대기업들이 얼마나 받는지를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효세율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서 요즘에 이제 그 새롭게 요즘에 다시 들여다보는 세제 관련된 게 그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부담률이 뭐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을 실제로 낸 세금이 얼마냐. 왜냐하면 유효세율을 할 때는 비과세 부분 빼고 과표 기준 소득만 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보려면 법인 소득이 전체를 얼마를 벌어가지고 실제로 낸 세금이 얼마를 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김대중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조세 부담률이 김대중 정부가 27.2%였어요.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23%, 이명박 정부에 20%였는데 계속 떨어지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소득 중에서 그냥 18%만 내는 그중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기업들한테는 법인세 혜택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조세로 한 1조 원 내고 나서 정식 세금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데 당연히 남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시작할 때 김대중 정부 때 27%였잖아요. 네. 거기서 딱 10%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차근차근. 재벌이 감세를 해줘요. 땡뜯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 고스프레. 이건 완전 고스프레예요. 고스프레.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비선실세한테 삥 뜯기를 당하던 시절이 이제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인 거죠. 저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것만 아니라 실제 엄청나죠. 엄청 딱히 다른 이렇게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실행을 못했고 그걸 되게 아쉬워하는 모양이던데요.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소위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원하고 그렇죠. 뭐 유연화 등 해서 이건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밀어붙여서 한스럽다 이거잖아요. 자기 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만은 지가 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 소위 정말 재벌 특례법이라고 해서 밀어붙인 근데 거기다 이름을 이제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노동법안 개혁인데 성과급 제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그 노동 5개법이라는 게 이렇게 법안이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 규제를 완전히 없는 규제 프리. 아유, 한국말에다가 프리에다가 붙여가지고 좋은 말을 어쨌든 규제가 완전히 없는 특별법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해양, 레저, 산악 비즈니스 같은 이 정경련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신산업 육성 방안 등등등등등등등 지금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막판에 밀어붙여야 될 재벌 특례법들이 지금 줄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시킨 맞습니다. 상태인데 이게 나가리가 될 상황이 됐네요. 이게 선물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지금 공승표로 날릴 상황이 됐으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그걸 나가리 안 시키고 추진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대단하고 계속 돼야 된다. 봐야죠. 사실 그 노동개혁법안 얘기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대표적인 법은 5개 아닙니까? 첫 번째 하는 건 이제 기간제 근로자법인데 이제까지는 2년이었잖아요. 이거를 2년 더 늘려서 4년까지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더 연장하겠다는 거죠. 2년 뽑아먹었던 거를 이제 4년 동안 등록 뽑아먹겠다. 진짜 문제가 이제 파견 근로자법인데 이제까지 파견 근로자법이 약간 파견 근로자의 범위가 좁았는데 이걸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5세 이상도 가능하고 고소득 전문직도 가능하고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게 이제 중공업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에서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불법 파견을 전부 합법으로 바꿔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그게 불법으로 판정받아갖고 그래갖고 이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판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재벌의 이익에 침해가 되니까 이런 걸 다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법안이 사실 추진되고 있었던 거죠. 뭐 근로기준법도 시간도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주고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걸 참 국민들이 사실 모르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철도 파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급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재벌만을 위한 완전히 그런 어떤 법제를 쫙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초법적 탈법적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정말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로 이렇게 역전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분명히 재벌들에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 거예요. 삥뜯기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대가를 주고 더 큰 거를 받았었는데 그걸 못 받을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선실세인 최순실한테 삥뜯기던 시절이 재벌들 입장에서는 호시절이었던 거죠. 오히려 엄청나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그다음에 조금 돈 내고 어마어마한 거를 미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약간만 던져주면 그렇죠.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니까 그때는 확실히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고. 예전에도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그렇죠. 있었죠. 전두환한테만 딱 줘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 비선실세 모든 게 한 사람한테만 딱 집중되면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은 만사형통으로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골치 아픈 게 누가 실세인지 모를 때 그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게 보험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맞아. 역설적인 게 그 최순실 비선실세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가 삥을 일부러 기꺼이 뜯겨줘야 되는지 그게 좀 난감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벌 특혜법들이 법에서 지금 통과될까 안 될까 이게 지금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최순실 할 때 삥 뜯기던 시절이 더 풍족하고 행복했고 오히려 최순실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오히려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나야죠. 재벌들의 입장 늘어나야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늘어나는 게 맞지만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법인세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자 하면 국가 경쟁력 그 차원에서 이렇게 여당 보수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세계에서 늘리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발언했죠 최근에도. 예.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좀 먹혀들지 않게 됐어요. 맞아요. 예. 자기들은 국가 경쟁력 그 사실 준조세를 갖다가 매긴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인세 논쟁에서도 이제 자기들의 분색을 드러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최순실한테 오히려 고마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더러 이게 얼마나 엉망이 시스템이었는지를 딱 이제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유프로님이 이제 재벌의 국가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어떤 국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세 감면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여를 안 하고 있어요. 기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고용에도 전혀 기여가 안 돼요.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은 13.4%였는데 상용직 증가율이 20대 기업은 3.4%밖에 안 되고요. 이걸 이제 좀 수출을 해보니까 그 10대 기업이죠. 10대 기업의 자산이 1조 원이 늘면 100대 기업은 350명이 고용이 늘고요. 20대 기업은 170명이 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늘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의 뭐 여러 조세 감면액을 커주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줘도 실제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예. 크지 않다. 예. 전혀 없다 그러지 않고 크지 않다. 이건 전혀 없다고 해도 돼요. 리미트로 계산하면 제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재벌 법안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한국 경제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저성장 침체기로 들어간 건데 이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서 지정학적 경제 지정학적으로 누리던 특혜는 다 없어진 거고 어렵잖아요. 지금 뭐 그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얘기가 어제 신문에 보도됐던데 한국은행도 2.8로 낮춰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일종의 뭐 기러기 대형으로 다 이 대표 선수 재벌 밑에 다 이렇게 몰아주자 재벌 몰아주기 특혜법이잖아요. 서비스 산업 그것도 그렇죠. 서비스 빅뱅 해가지고 사실은 재벌들이 하게 하는 그런 거고 다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년 지났나요? 3년 지났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된 거 그거는 재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좀 무능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될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하자, 밀어붙이자 하면은 사실은 재벌 체제 자체는 곧장 해체될 거다. 이거 뭐 정치나 국민이 해체시키지 않더라도 당장 2, 3년 후에 자기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단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개각을 단행한 걸로 해결이 될까? 보면 뭐 저 예전에 그 안종범, 정호성 줄줄이 구속되고 아마 이제 이 선에서 이제 끝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정부는 뭐 그 최순실하고 좀 안종범 선에서 끝내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순실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재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뭐 참 사기 미수죄. 안종범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이런 혐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둬도 됩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들 그건 그 사람들의 의지일 거고 사태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기자회견 하는데 왜 답변을 안 받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거? 담화문 발표예요. 기자회견을 안 하시죠 그분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게 아니라 뭐 지난번 사과할 때 1분 몇 초 했다면서요. 그냥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읽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도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질리니까 너희들 그냥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면 조사를 하든 대면 조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최순실과 안종범과 기타 등등의 인물 몇 사람들을 직권남용죄로
집어넣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때 포괄적 뇌물죄를 정리해서 대통령 재벌이 다 처벌받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다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제 판례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못 베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박연차 게이트 터져가지고 부인이 100만 불 받았다는 걸로 사실 검찰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뇌물죄로 박연차도 걸고 맞아요. 그다음에 돈을 받은 그러니까 뇌물죄를 걸게 되면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중간에 돈을 지시하라고 한 중간에 있는 사람 다 죄를 받게 되는 건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박연차 게이트로 100만 불 가지고 100만 달러 가지고 지금 뇌물죄 걸어서 이런 이 짓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은 뇌물죄는 적용을 안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미리 하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굉장히 분명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랬죠. 근데 이게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희망사항인데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야권도 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국민들이 또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나? 안 됩니다. 11월 12일에 민중총궐기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뭐 추산하기로는 15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모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모여야죠. 100만 명.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검찰이라는 게요. 사실 기소 독점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기소 재량을 가지고 있고 수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적인 수사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검찰청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는 그냥 수사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하면은 짱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습니다.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재정 신청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뭐 그게 실효성이 없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안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대응할까? 뭐 국민의 원성, 여론이 안 좋다. 그럼 뇌물죄 수사할 거고요. 여론이 뭐 좀 잠잠해졌다. 그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예.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 목소리가 굉장히 드높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특별 특검은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뭐 이상하게 검찰 되는 거죠. 검찰 수사만으로 일단 정부 측도 박근혜 정부 측도 검찰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 정도까지도 자기들도 감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들이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야당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박근혜 뒤에 새롭게 지금 비선실세에 머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청와대 쪽이나 아니면은 뭐 새누리당이나 야권이나 다 지금 어디만 쳐다보고 있냐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충 용서해 줄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은 그냥 자기 각본대로 가는 거고 국민들이 더 데모를 한다. 그러면은 더 나와서 난리를 친다. 그러면은 야권들도 눈치 슬슬 봐가면서 맞아요. 처음에는 뭐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야하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나타나가지고서는 하야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도 이게 뭐 갑자기 상황이 그 사이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야하면 안 된다. 그럼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야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지금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11월 12일인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야권도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지 전국을 주도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오늘 보면 담화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참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또 깨알같이 안보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위기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면 뭐 안보의 위기가 온다 이런 식의 예전에 새누리당 캐치프레이즈 중에 안 보는 새누리당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그 앞에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눈치 안 보는 새누리당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사태 파악을 못하고. 오늘 딱 담화만 보면은
이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동정론. 나 너무 불쌍하지. 이제 요거 하나랑 그게 한 반은 됐어요. 반 정도. 그게 먹힐까요? 아니 근데 그다음에 일단 그거 이때까지 하나. 그거로 먹어왔으니까. 네, 동정론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위기론, 위기설 조장.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다. 경제와 안보가.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있다, 위기다. 경제도 위기다. 네. 그러니까 우리 힘 합쳐서 좀 도와주십시오. 동정론과 나 너무 불쌍하지 않니? 뭐 이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거 하나에다가 국가가 위기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뭐 이 두 메시지였던 거죠. 지금 국민들이 믿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게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무능력이 남은 기간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맡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보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만 책임진다는데 그거 불안합니다. 그거 불안하다는 네. 거죠. 그거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요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권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4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투표권 말고는 아무 권리가 없는 우리가 무권리 상태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아까 여권, 야권 또는 재벌 모두가 우리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힘을 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이 제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사바사바 한다고 해결될 수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나쁜 폭정을 저지른 그런 지도자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념이 없고 사리 판단 못하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저는 역사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대혁명 있었을 때도 아마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 때도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없는 그 머리를 최순실이 약간 채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재벌들이 채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굿을 한다든지 하느니 안 했다는데 저는 굿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진짜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은 뭘 했는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꼭 드네요. 네,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자, 한마디씩 돌아가시면서.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제 제목이 최순실에게 삥 뜯길 재벌 피해자인가인데 아니다.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힘도 국민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 미래를 사실은 4년에 한 번 결정하고 5년에 한 번 결정하는 그때 외에는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게 대의제에서의 국민주권자인데 지금은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절망적으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약간의 희망의 한 줄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적 없고요. 아시아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다 34회는 경제로 시작했다 정치로 끝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심란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면서 있죠. 뭔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주위에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비교적 굉장히 관심 없는 그런 친구들도 11월 12일에 꼭 나가겠다고 하고 좋습니다. 심지어 막 기차 타고 오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래요. 네. 저도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 같이 시청에서 뵙겠네요. 11월 5일도 백남기 농민 또 연결식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날이 이제 풀렸어요.
이제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네, 11월 12일에 아무쪼록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다 35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거리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